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그냥 칸트주의와 그 다음에 공리주의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고요. 꼭 정리를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전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음을 주장한 거예요. 사례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에요.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를 위반할 때, 의무라는 얘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강하게 오죠, 누군지요. 위반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을 따르는 규칙,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 대한 준칙 같은 거잖아요. 그치?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뭐가 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하면 내 스스로 정한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즉, 의무를 위반할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나 경향성의 충족을 위해서 법칙 적용의 예외를 만들고 싶어 해요. 법칙 적용의 예외를 만들고 싶어 해. 그러므로 이때 우리의 의지는 뭐예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모순에 빠져. 즉, 어떠한 원칙이 객관적으로는 보편적 법칙으로 필연적이면서도 주관적으로는 적용의 측면에서 예외를 해야 된다는 모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원칙이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이야. 필연적인데 주관적으로 적용에서 예외를 허용해야 된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칸트의 입장이죠. 칸트의 입장에서 돈이 궁한에 있는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반드시 갚겠다고 지인에게 약속해서 돈을 빌릴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즉,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타인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은 신뢰를 잃게 해서 여기까지는 맞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침해한다.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칸트가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뒤도 보시면요. 돈이 궁할 때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너 생각해 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궁할 때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러한 준칙이 보편적 입법이 된다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리을에 돈이 궁할 때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규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예요? 벤담 얘기죠. 벤담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 2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 서양 사상가 가브리죠. 그러면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실제로도 보시면 굉장히 퉁퉁하니까 뭐가 돼요? 양적 공리주의.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볼게요. 윤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이 최대화가 되는 거야. 행복이 최대화. 요게 이제 키포인트네요.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는 기술이다. 즉, 양이 측정될 수 있대. 행복은 강도나 지속성 등 7가지 기준으로 양이 측정될 수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의 벤담이 있죠. 양적 공리주의의 사실은 뭐다? 벤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을은 보시면은요. 윤리의 최상의 원리는 뭐야? 의지의 자율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의지가 자신의 준칙이 통해서 보편적 입법까지 적용되면 되는 거야. 즉 행위에 대해 즉 의무가 보편적으로 돼야 된다는 엠마뉴엘 칸트죠. 그렇죠? 그럼 두 개가 완전히 대립되고 있는 완전히 반대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은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양립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개인의 뭐가 돼? 선악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행복의 양과 질을, 양은 고려했지만 질을 고려하라고 얘기하지 없습니다. 을은, 즉 칸트는 선의지와 관계없이 도덕적 가치의 행위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도덕 원리는 행복 추구의 경향성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5번에 보시면 가불은 도덕 원리는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관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인간을 평등하게 여기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그렇지만 관점은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관점 자체는 둘 다 공통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가불은 근대 서양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성향을 지니는 정도에 비례해서 오르며 행복에 반대하는 것을 산출하는 성향을 지니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행위를 얘기할 때 행복을 증진하는 성향을 지니는 정도에 비례하며 옳대요. 그리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산출하는 성향에 비례해서 나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의 구제, 그리고 뭐야? 쾌락을 의미하는 거고, 불행이라는 쾌락의 결핍, 고통이야. 근데 뭐가 돼? 뭐가 돼? 우리가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라. 양과 질을 모두 고려했을 때 미래, 질적 공리주의죠. 그 다음에 경험적인 원칙은 결코 도덕 법칙의 뭐예요? 근거가 될 수가 없대요. 경험적인 원칙 안 돼. 도덕 법칙 네모 치시고 근거를 인간의 특별한 성향이나 인간이 처한 우연적인 환경에서 가져온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 법칙이 차별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보편성과 그 보편성 때문에 도덕 법칙에 부과된 실천적인 필연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돼.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칸트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전형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벌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은 미래였고요. 칸트죠. A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행위의 도덕성은 동기와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하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B는 공통적인 겁니다.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도덕적인 보편 원리가 존재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원리는 예, 갑은 공리라는 거고 을은 예, 의무라는 거야. 각각의 보편적인 원리가 추구하는 건 다르지만 보편적인 원리는 존재해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공통적인 건 맞는 겁니다. 디귿 보시면요. 누구의 생각? 칸트만의 생각이죠.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 도덕적인 뭐가 돼?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증진화시킬 수 없는 도덕적인 행위는 있을 수가 있대. 근데 그것도 해야 돼. 이건 맞는 거죠.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따른 행위는 자율적 행위가 아닌 게 아니라 자율적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예,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갑과 을이 뭐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 보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야? 쾌락과 고통이래요. 즉, 요건 이제 뭐냐면은 쾌락과 고통밖에 없어. 즉, 그런데 갑을이 다음을 주장한 갑은 아까 얘기했고 미래였고요. 이건 칸트였죠. 고통의 부재와 쾌락의 행동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쾌락과 고통의 수단으로 규정하는 견해도 받아들여야 된대요. 즉, 입법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쾌락 추구와 고통을 피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쾌락과 고통을 이용해야 될 수단, 그쵸? 얘는 어차피 공리주의자긴 한데 입법자는 이러한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돼. 쾌락의 양을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양적 공리주의자의 양적 공리주의의 누구다? 벤담입니다. 그쵸? 갑은 이제 행복의 질이 높아지면 행복의 양도 뭐가 돼? 반드시 증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밀은요. 갑은 타인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 타인의 행복이니까 타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게 공리주의인데 그러니까 둘 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3번에 칸트는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는 항상 칸트는 행복의 원리와 뭐가 돼? 도덕의 원리는 항상 양립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양립할 수도 있으니까 틀렸던 선지고요. 4번에 도덕은 행복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 답은 4번이네. 너는 수단으로만 생각해 상대주의. 절대주의는 무조건 목적주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쾌락 추구의 경향성을 도덕 근거에 이거는 사실은 쾌락 추구의 경향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을은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거는 갑과 보기가 사실은 해당 사항에 있는 거죠. 이건 공리주의니까요. 답은 4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는 구별된대요. 즉, 행복의 원리는 경험적 원리가 토대를 이루는 반면 후자에게는 경험적 원리가 조금 더 섞여 있지 않대. 그런데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은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무를 따른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실천 이성 내모처럼 요 얘기 나오면 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칸트입니다. 칸트, 즉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하는 건 아니야. 의혹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 이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의무랑 행복이 부딪히면 의무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의무하면 안 되고 의무를 지키려고 했는데 행복이 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일은 어떤 점에서는 의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행복, 숙면, 건강, 부 등 자신이 의무를 수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며 다른 일부는 행복의 부재가 자신의 의무를 결코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행복만을 촉진하는 건 결코 직접적인 의미일 수 없고요. 모든 의미에 원릴 수 없다.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복하려고 의무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의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1번에 보시면요. 칸트는 행복 추구의 경향성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틀렸고요.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는 뭐가 돼? 필연적으로 타당한 뭐가 돼? 규칙을 제공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두 필연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원리는 되지만 행복의 원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가 아니라 목적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도덕적인 의무와 자신 행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의무 수행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은 4번이고요. 이성적 존재는 욕망 충족으로서의 행복을 어떠한 경우에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추구해도 그러니까 의무를 할 때 행복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근대 서양 사상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갑을 좀 적어도 한 사람이 뭐예요? 규정의 대답이야.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군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행위가 산출될 결과에 대한 애정이 아니 결과가 아니라 요거죠. 의무에서 즉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나오는 필연성에서 결정된다. 이 얘기 나오는 건 칸트입니다. 그렇죠? 즉 인간과 관련된 모든 창조된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인 필연성 동그라미 쳐놓고 도덕적인 강제도 같은 말이죠. 이게 의무, 보편, 뭐 그쵸? 이런 것들. 그러면 그 행위의 동기는 행위자의 가치와 크게 관련되지만 행위자의 도덕성과는 관련이 없대요. 유일한 목적이 행복 추구예요. 그치? 그리고 이러한 도덕성은 행복의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던 미래 공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정이야. 기업부터 볼게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도덕적인 기본 원리는 둘 다 있었지. 왜냐하면 둘 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보편적인 원리는 같다고 얘기를 했죠. 얘는 칸트는 의무라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는 거고 을은 공리라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는 거고요. 의무이기 때문에 행한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 얘는 뭐가 돼? 갑만 예스죠. 그 다음에 을은 노우니까 얘는 맞는 거고요. 행위의 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도 뭐가 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갑은 당연히 안 되고 을이 예스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맞는 거고요. 그치? 쾌락 추구와 고통의 회피를 경향성의 근거로 이거는 갑은 당연히 안 되고 을만 예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새로운 스타일로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그 다음에 몇 번? 7번부터 보도록 7, 8번은 같은 선지에 대한 문제네요. 가불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성, 뭐가 돼? 단독으로 보다 어떤 의지의 행위의 계기가 될 수 없대요.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대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의 등, 즉 이성과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또 고려해라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휴입니다. 앞에서 우리 전강에서 했었죠.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감정주의 윤리에 감정이 즉 뭐가 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을을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일종의 상대주의적인 내용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성이 실천적인 능력을 얘기했으니까 얘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절대주의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즉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던 칸트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휴인 거고요. 얘는 칸트입니다. A는 누구야? 휴에 대한 생각이죠. 행위의 선악은 의지가 아니라 시인의 부인과 감정, 즉 공감이죠. 공감에 대한 걸로 구별되겠죠.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휴에 대한 생각이죠. 즉 행위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동기는 의지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감정주의를 맞네요.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C는 칸트 입장이야. 편해지는 모든 생명체들의 뭐가 돼?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죠. 인간을 평정하겠으니까 틀렸고요. C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이성 자신이 일으킨 생각. 얘는 칸트가 생각했던 건 맞습니다. 그 답은 4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네모 쳐놓으시고 가불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덕스러운 의지가 아직은 미미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즉 덕스러운 의지가 아직은 좀 약해. 근데 이러한 덕스러운 의지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덕에 대한 갈망이야. 덕을 생각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덕의 부재의 고통을, 즉 쾌락과 고통이죠. 쾌락과 얘는 고통. 그러면 근대서양 사상하니까 공리주의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보다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열등한 사람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고통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낮은 등급의 삶으로 내려가지를 않는다. 즉 다 차이가 있다. 질적으로. 그치? 질적 공리주의자인 사실은 밀입니다. 그쵸? 갑에게. 갑은 아까 누구였어요? 휴미였고요. 갑은 휴미였고 이는 칸트였죠. 이성은 도덕적인 행위에 기여하는데 뭐가 돼요? 이성이 사실은 도덕적 행위를 기여하는데 너는 모르고 있다. 이것도 흉이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사회 행복에 유용한 행위가 신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이거는 이제 흉에 대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흉에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이거 흉에 대한 생각이니까 그렇죠? 도덕은 행복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가 돼? 이거는 거꾸로 칸트가 미래에게 제기할 수니까 얘도 아니고요.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개인의 희생은 뭐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밀은요, 행복 총량을 증가시키는 개인의 희생을 의미 없어. 이건 이제 뭐가 돼? 공리주의 입장이니까 공리주의자가 칸트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거 맞네요. 그치? 답은 4번이고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 이거는 사실은 가불이 아니고 이건 벤담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답 안 나오는 친구입니다. 답은 4번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 그 자체인 이 각각의 이성적인 존재는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 칸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복종해야 되는 모든 법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보편적인 입법 수리하는 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이성적인 존재는 단순한 자연물에 앞서는 뭐야? 존엄성 갖는다며요. 그래서 언제나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모든 이성적 존재의 관점이 자신의 준칙을 채택해야 된다. 즉 칸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무에 맞지만 자율적이지 않는 행동은 뭐가 돼?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얘는 당연히 체크 표시해야 되는 거고요. 보편화 가능한 자신의 준칙을 따라야 얘도 마찬가지. 보편화가, 그러니까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해야 돼. 그치?
인간은 행복 추구에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도덕 규칙을 수련해서는 안 된다. 얘는 아니고요. 인간은 자신이 세운 도덕 법칙이 자신에게 법칙을 강제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의무를 해야 되는 걸 인정해야 될 수 있다. 얘를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정학생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볼게요. 윤리사상 마지막 문제네요. 집중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잘 한번 살펴봅시다. 조건부호문 따지면요. 현대 칸트 사상이죠. 즉 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칸트가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지. 또 하나의 의무가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는 그냥 구속을 해. 그렇지만 발등하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약한 의무 사라지고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된다. 얘는 로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니라 도덕 규칙에 적용해서 공리화지. 얘는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행위 공리주의자가 아니라 규칙 공리주의, 부닥하는 도덕 규칙을 마련해야 된대요. 즉 행위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도덕 규칙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을 뵈러 약속 장소로 가던 B는 길에서 피를 흘린 채 뭐가 돼? 쓰러진 사람을 보았어요. B는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될지 그 사람을 도와야 될지 고민한대. 그럼 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정연 명령을 따르는 행위. 이거는 가가 아니라 칸트에 대한 얘기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현재 직관적으로 더 중시되는 의무를 따라가는 거지. 이게 당연히 피 흘리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조건부 의무입니다. 직관적인 걸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실천 이성이 스스로 뭐가 돼? 수립한 일치하는 행위라 이건 칸트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거고요. 유용성을 고려하지 말고 보편적인 이거는 공리주의 특성하고 전혀 거리가 멀죠. 관련된 사람들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위 이거는 가나가 아니라 이거는 선호를 따라가야 선호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반드시 공리주의와 칸트주의는 정리를 해야 되는 파트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